우리의 마음밭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메아리 치는 말들이 있죠. 하지만 아주 가끔 우리는 운명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몇 마디 말을 만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밤의 따스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아픔 곁에 조용히 앉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속삭여줍니다. 변해야 한다고, 서두르라고,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내면의 자신에게로 온화하게 돌아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복잡한 학문적 용어나 이론이 아닌 단순하고 진실하며 고요한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말이죠. 칼융의 가르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해하게 해주는 바로 그 말들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따스한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되어줍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희미한 미소 뒤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침묵 속에, 그리고 텅 빈 눈빛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느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정말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주지 않던 그 순간, 혹은 학교 복도를 걸으며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 시절, 어쩌면 슬픔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벅찬 순간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기쁨을 알아채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빛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 꺼뜨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칼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못할수록 더 어둡고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당신 안의 어딘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한 부분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숨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래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넌 너무 예민해 라는 말을 듣고 자라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유난 떤다는 비난에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그저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그 고요한 아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여전히 그 아픔을 느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문득 외로움을 느끼고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낯설다고 느낄 때,
진짜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것과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면과 연기 넘어 그 본질을 바라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침묵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영혼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목격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를 권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몇 살쯤 되었나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희망에 차 있나요? 서둘러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아이 곁에 앉아주세요. 해결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아마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 그 말을 건네세요. 나는 너를 본단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애써 증명할 필요 없었어. 거울을 보는 연습도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본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평생을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렸던 당신 안의 어린아이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언이 아닌 그저 들어주기 위한 편지를요. 내가 무엇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묻고 그 아이가 말하게 두세요. 놀이터에서 홀로 외로웠던 순간이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던 그 밤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파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강하고 그 아픔을 목격해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치유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이었고 자식의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 주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슬픔은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없었던 그 따뜻한 목격자가 당신 스스로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잊혀졌던 당신의 일부를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봐. 잊은 게 아니었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너무 바빴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듣고 있을게. 그러면 수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그 아이는 마침내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때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 둘째,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낮은 배경음처럼 계속해서 울립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원의 바깥에 서 있다는 느낌, 언제나 지켜볼 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속하지 못했을 때의 소외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튀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을 깎아내고 숨겨야 했을까요?
융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 버려야만 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무시당하거나 너무 커서 환영받지 못했던 교실에서, 혹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가정과 학교에서 서서히 흡수된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변했을 때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치유는 때로 스스로 버렸던 내면의 장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일부야. 두려워하는 나, 어색해하는 나, 분노하는 나, 그리고 기쁨에 넘치고 이상하고 호기심 많고 아름다운 나, 모두가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 당신의 손을 심장 위에 올려보세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몸에,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해주는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세요. 융은 자아가 의식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단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며 당신의 모든 부분은 바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다음번의 분노, 다음의 배신, 다음에 닥쳐올 불행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방어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언제나 날이 서 있는 상태, 마치 당신을 해칠지 모르는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 평생을 살금살금 걸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트라우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상처들, 예를 들어 울었다고 혼나거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벌을 받거나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 약하다는 취급을 받았던 그런 순간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강해져야 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너무 일찍 배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신경증은 언제나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슬퍼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때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취약해질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당신의 정신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갑옷을 만들고 당신의 부드러움을 숨기고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낄 시간이 없어.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당신은 아마 살아남았을 겁니다.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과정 어딘가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관계 속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버려질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 혹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들이기를 주저하는 마음.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에게 상처 줄 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깨의 긴장, 밤마다 당신을 깨어있게 하는 불면증,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가 나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에 존재하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감고 있거나 미래로 달려가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안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치유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손을 심장에 얹고 그 고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영원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억지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있으니 안전해. 그 아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나타나주지 않았던 그 시절,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 닦아줄 사람이 없어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던 그 밤의 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나타나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베개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부드럽게 몸을 흔드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은 반복을 통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심장 박동처럼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관통하는 그 두려움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않아. 나는 이제 너를 지켜줄 힘이 있어. 두려움보다 더 깊은 진실을, 그 메시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에게 들려주세요. 상처받은 아이가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나오라고 소리치지 않을 겁니다.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말하겠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리고 손을 내밀고 기다릴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주세요. 계속해서 말해주세요. 어느 날 그 아이가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고 마침내 당신을 믿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넷째, 당신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치지 않나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완벽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결코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우리의 사회적 가면은 때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감옥이 될 때,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면 아이를 숨기는 벽이 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더 나은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보여지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처럼요. 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충분하다. 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지쳐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충분하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어른이 된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믿어주었으면 하는지 말하게 하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에요. 그저 연기하는 것에 지쳤을 뿐이에요. 제발 이제 그만 쉬게 해주세요. 5째,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떤 상처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과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순간들을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부드러웠어야 할 어린 시절의 메아리가 당신을 단단하고 침묵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어른으로 자랐지만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 시절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그 고통을, 그리고 결코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끌어안은 채 말입니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나요? 그리고 아마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칼 융은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돌보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 그들이 마주하지 못한 트라우마, 그리고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물려준 패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이 겪은 고통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여전히 분노, 슬픔, 심지어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소리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일 거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과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당신의 내면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그저 아이였을 뿐이야.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 말들을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세요.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치유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평생 이 말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선물을 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언제나 자기 수용의 빛 속에서 걷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우리의 마음바다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메아리치는 말들이 있죠. 하지만 아주 가끔 우리는 운명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몇 마디 말을 만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밤의 따스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아픔 곁에 조용히 앉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속삭여줍니다. 변해야 한다고, 서두르라고,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내면의 자신에게로 온화하게 돌아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복잡한 학문적 용어나 이론이 아닌 단순하고 진실하며 고요한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말이죠. 칼융의 가르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해하게 해주는 바로 그 말들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따스한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되어줍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희미한 미소 뒤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침묵 속에 그리고 텅 빈 눈빛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느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정말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주지 않던 그 순간, 혹은 학교 복도를 걸으며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 시절, 어쩌면 슬픔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벅찬 순간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기쁨을 알아채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빛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 꺼뜨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칼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못할수록 더 어둡고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당신 안의 어딘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한 부분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숨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래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넌 너무 예민해 라는 말을 듣고 자라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유난 떤다는 비난에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그저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그 고요한 아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여전히 그 아픔을 느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문득 외로움을 느끼고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낯설다고 느낄 때, 진짜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것과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면과 연기 넘어 그 본질을 바라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침묵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영혼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목격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를 권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몇 살쯤 되었나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희망에 차 있나요? 서둘러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아이 곁에 앉아주세요. 해결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아마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 그 말을 건네세요. 나는 너를 본단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애써 증명할 필요 없었어. 거울을 보는 연습도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본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평생을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렸던 당신 안의 어린아이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언이 아닌 그저 들어주기 위한 편지를요. 내가 무엇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묻고 그 아이가 말하게 두세요. 놀이터에서 홀로 외로웠던 순간이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던 그 밤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파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강하고 그 아픔을 목격해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치유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이었고 자식의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 주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슬픔은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없었던 그 따뜻한 목격자가 당신 스스로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잊혀졌던 당신의 일부를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봐. 잊은 게 아니었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너무 바빴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듣고 있을게. 그러면 수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그 아이는 마침내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때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 둘째,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낮은 배경음처럼 계속해서 울립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원의 바깥에 서 있다는 느낌, 언제나 지켜볼 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속하지 못했을 때의 소외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튀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을 깎아내고 숨겨야 했을까요? 융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 버려야만 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무시당하거나
너무 커서 환영받지 못했던 교실에서, 혹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가정과 학교에서 서서히 흡수된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변했을 때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치유는 때로 스스로 버렸던 내면의 장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일부야. 두려워하는 나, 어색해하는 나, 분노하는 나, 그리고 기쁨에 넘치고 이상하고 호기심 많고 아름다운 나. 모두가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 당신의 손을 심장 위에 올려보세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몸에,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해주는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세요. 융은 자아가 의식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단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며 당신의 모든 부분은 바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다음번의 분노, 다음의 배신, 다음에 닥쳐올 불행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방어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언제나 날이 서 있는 상태. 마치 당신을 해칠지 모르는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 평생을 살금살금 걸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트라우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상처들, 예를 들어 울었다고 혼나거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벌을 받거나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 약하다는 취급을 받았던 그런 순간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강해져야 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너무 일찍 배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신경증은 언제나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슬퍼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때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취약해질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당신의 정신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갑옷을 만들고 당신의 부드러움을 숨기고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낄 시간이 없어.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당신은 아마 살아남았을 겁니다.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과정 어딘가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관계 속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버려질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 혹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들이기를 주저하는 마음.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에게 상처 줄 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깨의 긴장, 밤마다 당신을 깨어있게 하는 불면증,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가 나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의 존재하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감고 있거나
미래로 달려가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안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치유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손을 심장에 얹고 그 고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영원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억지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있으니 안전해. 그 아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나타나주지 않았던 그 시절,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 닦아줄 사람이 없어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던 그 밤의 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나타나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베개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부드럽게 몸을 흔드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은 반복을 통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심장 박동처럼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관통하는 그 두려움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않아. 나는 이제 너를 지켜줄 힘이 있어. 두려움보다 더 깊은 진실을, 그 메시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에게 들려주세요. 상처받은 아이가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나오라고 소리치지 않을 겁니다.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말하겠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리고 손을 내밀고 기다릴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주세요. 계속해서 말해주세요. 어느 날 그 아이가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고 마침내 당신을 믿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넷째, 당신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치지 않나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완벽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며, 결코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우리의 사회적 가면은 때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감옥이 될 때,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면 아이를 숨기는 벽이 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더 나은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보여지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처럼요.
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충분하다. 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지쳐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충분하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어른이 된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해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믿어주었으면 하는지 말하게 하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에요. 그저 연기하는 것에 지쳤을 뿐이에요. 제발 이제 그만 쉬게 해주세요. 5째,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떤 상처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과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순간들을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부드러웠어야 할 어린 시절의 메아리가 당신을 단단하고 침묵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어른으로 자랐지만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 시절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그 고통을, 그리고 결코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끌어안은 채 말입니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나요? 그리고 아마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칼 융은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돌보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 그들이 마주하지 못한 트라우마, 그리고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물려준 패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이 겪은 고통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여전히 분노, 슬픔, 심지어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소리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일 거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과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당신의 내면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그저 아이였을 뿐이야.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 말들을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세요.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치유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평생 이 말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선물을 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언제나 자기 수용의 빛 속에서 걷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우리의 마음밭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메아리치는 말들이 있죠. 하지만 아주 가끔 우리는 운명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몇 마디 말을 만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밤의 따스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아픔 곁에 조용히 앉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속삭여줍니다. 변해야 한다고, 서두르라고,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내면의 자신에게로 온화하게 돌아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복잡한 학문적 용어나 이론이 아닌 단순하고 진실하며 고요한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말이죠. 칼 융의 가르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해하게 해주는 바로 그 말들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따스한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되어줍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희미한 미소 뒤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침묵 속에, 그리고 텅 빈 눈빛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느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정말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주지 않던 그 순간, 혹은 학교 복도를 걸으며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 시절, 어쩌면 슬픔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벅찬 순간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기쁨을 알아채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빛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 꺼뜨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못할수록 더 어둡고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당신 안의 어딘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한 부분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숨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래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넌 너무 예민해라는 말을 듣고 자라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유난 떤다는 비난에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그저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그 고요한 아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여전히 그 아픔을 느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문득 외로움을 느끼고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혹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낯설다고 느낄 때, 진짜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것과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면과 연기 넘어 그 본질을 바라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침묵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영혼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목격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를 권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몇 살쯤 되었나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희망에 차 있나요? 서둘러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아이 곁에 앉아주세요. 해결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아마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 그 말을 건네세요. 나는 너를 본단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애써 증명할 필요 없었어. 거울을 보는 연습도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본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평생을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렸던 당신 안의 어린아이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언이 아닌 그저 들어주기 위한 편지를요. 내가 무엇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묻고 그 아이가 말하게 두세요. 놀이터에서 홀로 외로웠던 순간이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던 그 밤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파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강하고 그 아픔을 목격해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치유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이었고 자식의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 주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슬픔은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없었던 그 따뜻한 목격자가 당신 스스로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잊혀졌던 당신의 일부를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봐. 잊은 게 아니었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너무 바빴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듣고 있을게. 그러면 수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그 아이는 마침내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때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 둘째,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낮은 배경음처럼 계속해서 울립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원의 바깥에 서 있다는 느낌, 언제나 지켜볼 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속하지 못했을 때의 소외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튀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을 깎아내고 숨겨야 했을까요? 융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 버려야만 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무시당하거나 너무 커서 환영받지 못했던 교실에서 혹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가정과 학교에서 서서히 흡수된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변했을 때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치유는 때로 스스로 버렸던 내면의 장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